핵 무장 가능성을 논하며 미사일 지침에 따라 현무 개발을 중지하라던 미국 언론, 그리고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 제2편. 273화에서 약속드렸던 대로 미국의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이 지난 2020년 8월에 게재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에 관한 사설 나머지 부분을 번역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면서 현무 미사일 같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발 여부와 앞으로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을 진단해보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주권의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부터 중국과 일본 등을 자극시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고단수 계책이라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기는 했고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안들이 완전히 폐기되기 전의 미국 쪽 사설이기는 하지만 이 글을 읽으며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미 미사일 지침과 대한민국 우주 개발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할 군사 장비들의 상당수가 정보 감시 및 정찰, ISR 자산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사일 같은 정밀 타격 자산들은 군용 정찰 위성이나 항공 정찰 자산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말 그대로 정밀 타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ISR 자산의 상당수를 미국에 의존했으나 진정한 자주국방의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력으로 우주로 진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모두가 깨닫게 된 것이죠. 고체 연료 추진 군용 로켓 사용 불가를 제외한 나머지 제안들은 사라진 2020년 8월 4차 개정을 대상으로 쓰여진 이 글을 읽고 있으면 10개월 전 미국 전문가들도 한미 미사일 지침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폐지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미사일 지침을 완화시켜 달라고 요청해 왔었지만 쭉 거부되어 왔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완전 철폐된 데는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분명 예전과는 다른 기류가 존재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너무 성급한 판단과 반응은 자제하고 미국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파악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설 내용을 읽다 보면 도대체 안 되는 게 뭐 이리도 많아? 라는 투덜거림이 절로 나올 정도라는 사실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함께 나머지 기사 절반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주와 빨간색 바탕으로 강조된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요점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상업용 혹은 국영 우주 활동을 수행할 때 지구 저궤도로 다양한 화물을 전달하기 위해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액체 추진 부스터는 고체 추진 부스터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무에서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경우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LGM-118 피스키퍼 대륙간 탄도탄을 민간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정부의 특정 화물을 지구 저궤도로 올려놓는 데 사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콰이저우 11 프로그램은 소형 위성을 어디서나 발사할 수 있도록 이동 발사대 차량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이는 적국과의 교전 시 요격 무기에 위성이 유실되는 경우 신속하게 새로운 위성으로 교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향후 진행될 대한민국의 정찰 위성 발사는 대북 정찰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대한민국이 2022년으로 예정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도울 것이다. 우주에 기반을 둔 정보 감시 및 정찰 자산을 확보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야심에 의해 추진된 2020년 7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사일 개정안에 대해 일부 분석가들은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과 심지어 중국에 존재하는 위험 목표물을 조준한 더 큰 구경의 장거리 고체 연료 추진 로켓을 제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미사일 프로그램의 주 동력원이었다. 앞서 여러 차례 열린 미국과의 양자 협의에서 대한민국의 관료들은 가능하다면 한반도 남쪽 끄트머리에 위치한 제주도에서 북한의 거의 모든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1000km의 탄도미사일 보유를 승인받으려 노력했다. 이미 개발 중인 신형 중탄두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줄인다면 800km 이상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미 기술적으로는 500kg의 탄두 중량을 가진 탄도미사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미사일 공격 능력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가장 큰 제약은 다름 아닌 한미 미사일 지침이다. 대한민국은 보유한 탄도미사일을 중국 북부와 동부 일부 지역에 위치한 위험 대상을 목표물로 삼도록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중국을 상당히 미묘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동시에 목전에 닥친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한민국의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 뻔해 보이지만 그래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부분이 바로 대한민국이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직면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엄청난 중량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고체 연료 추진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현무4는 2020년 초에 처음으로 시험 발사에 들어간 사정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시스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2017년에 개정된 미사일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만든 현무4에게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중량에 근접했다며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했다. 현무4 탄도미사일은 2톤 무게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지만 탄두의 무게를 절반으로 줄여 발사한다면 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정부는 사정거리 1000km 이상 3000km 미만인 탄도미사일들을 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무4에 대해서는 올해 시험 발사에 들어갔다는 사실 외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탄두 중량에 대한 보도 내용은 다수의 한국 언론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주관하고 있는 현무 프로그램에서 설명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마찬가지로 탄두는 현무4보다 작지만 사정거리가 역시 800km에 달하는 현무2C도 2017년 남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당시 테스트 도중 공개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현무2C 시스템의 지하 관통 탄두와 정밀도를 강조했다. 이 두 가지 능력은 터널 기반 미사일 발사대나 북한의 지하 지휘 통제 시설, 어쩌면 김정은의 은신처를 타격할 때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현무4는 현무2C의 크기와 폭발력을 보다 더 강화시킨 버전으로 보인다. 이 새로운 모델은 현무2C보다 더 강한 화력을 필요로 하는 강화된 목표물에 대해 똑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대한민국은 현무4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무4 탄도미사일은 한미 양국이 미사일 지침을 맺게 되었던 원동력인 원칙들에 대한 정신, The Spirit of the Principles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핵 투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구축에 주안점을 두었던 협정이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1970년대 중반에 중단되고 말았다. 여기서 3대 핵투발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전략 폭격기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ICBM의 역할을 하는 현무4,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설치되는 SLBM, 그리고 장거리 중전폭기 F-15K 등을 보유하고 있어 한미 미사일 지침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분석이 이미 해외 밀리터리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핵무기만 없을 뿐 3대 핵투발 수단을 모두 갖추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말들을 했었죠. 2001년과 2012년에 업데이트된 이 미사일 지침은 탑재되는 탄두의 중량 또는 사정거리 제한을 통해 미사일 능력을 제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양해 아래 설계되었다. 주어진 탄두 중량 제한으로 살펴봤을 때 예를 들어 500kg의 탄두가 주어졌을 경우 사정거리 제한의 연장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부스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2017년 지침 개정으로 탄두 중량 제한이 전면 폐기되었고 그 결과 현무4라는 이름의 이 괴물 같은 한국형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러시아로부터 구형 대륙간 탄도탄의 부품 일부를 인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우려가 관련국들 사이에 가시지 않고 있다. 1년도 되기 전인 2020년 7월에 미국과 주변국들은 현무4와 같은 대한민국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지닌 능력에 대해서 이 정도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모든 제한이 풀려버렸으니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에서 새로운 기사를 낸다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날의 국제정세 흐름으로 볼 때 관련국들의 이러한 우려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만하다. 비록 대한민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른 의무를 계속 준수하고 있고 정부 수뇌부가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5년 사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장 능력에 대한 우려와 트럼프 시대를 거치며 미국의 동맹 보장 신뢰성에 대한 불안감이 겹쳐지면서 대한민국 내부에서 미래 핵무기 능력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은 1979년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 야심이 북한의 미사일 야심을 넘어선 이후 극적으로 바뀌고 말았다. 당시 북한은 첫 번째 스커드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아직 하고 있지 않을 때였다. 이러한 군사적 우위 상황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핵무장을 추구했던 대한민국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고자 했던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에 정신을 기려 대한민국 정부는 관련국들에게 현재 추진 중인 미사일 프로그램의 목적은 북한과 관련해 필요한 재래식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에 있으며 그 이상으로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투명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신뢰 구축 과정은 지역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단계 2020년 7월 양국 간의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보장받은 대한민국의 원대한 우주 발사로의 야망을 동북아의 불안감 고조와 연계시켜야 할 필요가 없다. 보다 경제적인 우주 발사 활동과 우주에 기반을 둔 군사용 정찰 감시망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심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는 그들의 의도에 대한 오해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마찬가지 방법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북한과 앞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의 안보 딜레마를 완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보다 큰 규모의 고체 로켓 부스터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원함에 있어 그 명확한 범위를 대외적으로 선언해야 할 것이다. 현무4와 같은 기존 미사일 능력을 공개하는 것은 정부 차원의 남북 간 외교적 노력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개 여부는 순전히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에 달린 일이다. 주요 갱도 방어진지 타격이나 김정은에 대한 참수 공격 같은 도발적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되겠지만 말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대형 고체 연료 추진 부스터를 활용한 민간 우주 개발 사업과 군사위성에 대한 계획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투명성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계획들에게 강력한 힘을 실어줄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신뢰관계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보다 높은 수준에서 살펴보자면 대한민국 정부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의 요구 조건과 탄도미사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헤이그 행동규약을 계속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명확히 확인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이 개발한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의 시험 발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사정거리 800km의 제한을 엄밀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지금보다 더 큰 크기의 대형 탄도를 갖춘 재래식 탄도미사일 개발 역시 자제해야만 한다. 이와는 별도로 2017년과 2020년에 있었던 두 차례의 미사일 지침 개정이 지역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사일 지침에 대한 양자 협의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사일 지침에 대한 추가적인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한미 양국은 1년에 2번 또는 분기별로 미사일 지침을 검토하고 대한민국의 미사일 활동과 민간 로켓 연구로부터 파생되는 우려 사항들을 포함한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다.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미사일 및 핵무장 능력에 도달하게 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어 왔다. 더구나 2017년부터 방위비 분담에 대한 정치적 불만이 한미 동맹의 기초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정밀 타격 미사일과 우주에 기반을 둔 다수의 국산 감시위성들의 존재는 재래식 억지력에 대한 서로 간의 중요한 인식 차이를 메울 수 있고 심지어 미국이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배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불리한 변화를 막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위성 탑재체를 지구 저궤도로 진입시키기 위해 고체 연료 추진 부스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대한민국의 능력을 단기적인 중요 관심사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무4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의 미사일들에서 구현된 인상적인 능력을 감안해 볼 때 대한민국은 이미 미사일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우주개발 국가로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력을 발휘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진정한 의도와 신뢰 구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지금까지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이 2020년 8월에 게재한 기사 내용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미국의 국익 추구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한동안은 1960년부터 1970년 사이에 동북아 국제 정세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이 최상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나도록 한미 미사일 지침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로 들어서면서부터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은 여러 번 개정되었고 마침내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다르게 분석해보면 2010년 이후부터 미국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돌발 변수가 생겼고 이 돌발 변수를 제어하기 위해서 동북아 정세 흐름에 변화가 필요했다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설 본문 중에 살짝 그 힌트가 보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핵무장 능력과 미사일 능력의 질적 양적 성장, 중국의 군사적 팽창주의,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 의지 등등이 바로 그런 힌트들이죠.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은 물론 무기 수출국으로서도 눈부신 성장을 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육해공 플랫폼을 자국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나라는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드물기도 하고요. 앞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와 관련된 외신들의 좋은 기사가 있으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KF21이 등장하는 오프닝 영상을 후원해 주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